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른이 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3이 되어버린 직장인 여성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돈 버는데 열중하다 보니 연애다운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나이만 먹어버렸네요. 돈이 없을 때에야 연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아왔던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그만 괜찮다고 지금부터라도 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부담 한 번 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서 슬슬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저희 회사 거래처에 아는 분 소개로 남자를 한 명 소개받게 되었지요. 그 사람 역시 저처럼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란 사람이더군요. 하지만 푸근한 인상에 몸에 배어있는 매너가 저에게는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연애를 시작했고 한동안은 첫인상보다 훨씬 괜찮은 남자로 보였네요. 그리고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양가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좋은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발견한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결국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좋게 생각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알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돌이켜보면 저도 제가 너무 답답하긴 하네요. 분명히 그 인간의 더럽고 치사한 면을 알 만한 기회가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왜 몰랐을까요? 아무튼 제 사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한때 저의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과 일화는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면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말이죠.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장점은 지금 이 마당에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그 사람은 식탐이 엄청났어요. 물론 그 당시만 해도 검소한 모습의 일부라고 여겼지만 그것도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누가 봐도 비정상일 만큼 심각한 거였더라고요. 처음 그의 식탐을 알게 된 건 거래처 사장님의 아들 결혼식이었네요. 당연히 저희 두 사람을 이어준 분이다 보니 저와 그 사람 둘 다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요즘 추세에 맞게 스몰 웨딩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식장에 이미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고 식이 끝날 때까지 함께 축하해주면 그 후에 식사가 나오는 형식 아시죠? 아무튼 혼주 쪽에서 준비한 식사는 갈비탕이었는데 그 사람은 결혼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식권부터 챙기는 겁니다. 거기에 안내해주는 사람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 식이 끝난 후에 개인별로 음식이 나온다고요. 그러자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대체 왜 뷔페로 안 한 거지 하면서 혼잣말로 계속 궁시렁거리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이런 스타일의 결혼식이 꽤 마음에 들었어요. 진정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만 불러 모아서 참석한 모두가 집중해서 식이 끝날 때까지 지켜봐 준다는 사실이 색다르게 느껴졌지요. 그리고 대량 조리한 뷔페 음식보다는 정성스레 인원수대로 준비한 갈비탕이 훨씬 정성스럽고 맛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식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불만이 가득했고 식사가 뷔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아니 갈비탕은 동네에서도 10,000원이면 먹는 거 아니냐 아주 끊임없이 궁시렁대더라고요. 하도 옆에서 불만을 늘어놓길래 보다 못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뷔페는 근사한 데로 둘이서 가자고요. 내가 살 테니까 오늘만큼은 좀 진정해달라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케이크 커팅까지 끝이 나고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신부가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마치 미래의 제 모습 같아 더욱더 감동이었지요. 그 사람한테 우리도 결혼식을 이런 스몰 웨딩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은 그런 건 알아서 하라고 대신 음식만큼은 뷔페로 하자고 하더군요. 결혼식은 뭐니 뭐니 해도 뷔페 아니겠냐며 요즘 결혼식을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네요. 뭐 그거야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그 사람 말대로 제가 겉으로 보이는 데만 정신이 팔려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고 말을 줄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드디어 모든 테이블에 음식이 세팅이 되었어요. 10가지가 넘는 정갈한 반찬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까지. 맛은 또 얼마나 좋던지요. 그 사람은 그렇게 불평을 늘어놨으면서도 막상 음식이 나오니 탕에다가 밥까지 말아서 엄청 잘 먹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몫을 벌써 끝내놓고 제 갈비탕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길래 제 것도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양하지도 않고 젓가락도 사용하지 않은 채 아주 제 그릇을 자기 앞에다 옮겨놓고는 그릇까지 싹싹 비우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음식을 잘 먹는 그 모습까지 보기 있어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얼마나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 대충 짐작하시겠죠? 그때 그 사람의 인성을 제대로 알아봤으면 훗날 더러운 꼴 보지 않고 바로 정리를 했을 텐데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그 뒤로도 숱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타고난 검소함 때문일 거라 혼자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저희도 어느덧 결혼식 날짜가 잡히게 되었고 당시에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합쳐서 1억 5천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 쪽 예산도 저랑 비슷했고요. 그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법 낡은 아파트이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손재주가 좋은 그 사람은 업체를 쓰는 대신에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직접 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혼수들까지 남편이 채우는 조건으로 소위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초반 며칠간은 그 사람 혼자서 퇴근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혼자서는 못하는 작업들이 많다고 해 결국에는 저까지 나서서 리모델링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곧장 아파트로 퇴근해서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들어 간이 침대 2개를 가져다 거기서 살다시피 했네요. 가끔씩은 그냥 업체한테 맡길 거라는 후회가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과 둘이서 같이 살 집을 직접 꾸민다는 게 재미있어서 딱히 불만은 갖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마치 소꿉장난 같았달할까요? 거기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저희들만의 소중한 추억거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인간의 더러운 식탐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네요. 때는 바닥 타일을 끝내고 벽지까지 전부 마무리한 시점이었습니다. 얼추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자 오래된 아파트라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을 만큼 쾌적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슬슬 가구들을 들여놓기로 결정했고 주말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토요일 날에 회식이 잡혔다는 거예요. 당연히 회식을 빠지고 가구들을 들여놓겠거니 예상을 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이번에 직원 중에 한 명이 특진을 했다며 오마카세에서 제대로 한턱을 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공짜 고기는 무조건 놓칠 수 없다면서 회식에 참석해 밥을 먹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이도 없고 서운했습니다. 가구들을 드리는 건 물론 저희가 가구를 구입한 매장 직원분들이 해주겠지만 그래도 남자가 옆에 있어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도 할 거고 힘쓸 일이 있으면 또 힘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워낙 식탐이 많은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최대한 빨리 오라고만 하고 저 혼자 가구들을 세팅하기로 했죠. 다행히 별다른 문제는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정리부터 청소를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힘도 엄청 들고 말이죠. 그러고 나니 조금 허기가 지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가 미리 가져다 놓은 미니 냉장고가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먹을 게 있나 싶어 열어봤는데 그 사람이 언제 사놓은 건지 편의점 김밥이 한 줄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걸 꺼내서 먹었어요. 사실 편의점 김밥인데다가 냉장고에 계속 보관되어 있어서 그런지 맛도 더럽게 없더군요. 김밥 속이라고 해봐야 무슨 햄이랑 계란말이 빼고는 거의 보이지도 않았고요. 배가 꽤나 고팠는데도 차마 다 먹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 남은 건 싱크대에 버려놓고 간이 침대에서 잠깐 잠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그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웬일로 손에 종이 가방을 하나 들고 있는 겁니다. 저 혼자 가구 받고 청소하느라 힘들었다고 저를 위해 음식을 포장해 온 줄 알았어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들이 한 번에 사라지더군요. 고마운 마음에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싱크대에 제가 먹다 포기한 김밥을 본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무서운 표정이 돼버리더니 네가 이걸 왜 먹냐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래도 약간 욱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무서운 표정의 얼굴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 살짝 겁이 나서 청소하고 허기가 져서 꺼내 먹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그 김밥을 먹었다는 사실보다 남겼다는 게 더 용납이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당장 똑같은 걸로 다시 사오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온 건지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이 자기 없이 저 혼자 가구들 받고 뒷정리에 청소까지 하느라 고생했냐면서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그깟 편의점 김밥 하나 먹었다고 난리를 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물론 다 먹지도 못하고 남긴 건 짜증 낼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그렇다고 똑같은 걸 나가서 다시 사오라니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랍니까? 자기는 실컷 비싼 오마카세인가 뭔가 처먹고 왔으니 배가 부르겠죠. 거기다 원래 약속한 일도 하나도 안 하고요. 한마디로 배부르게 먹고 놀다고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가 뭐 저 혼자 사는 제 집도 아니고 둘이 결혼하면 신혼살림을 시작할 장소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니까 오만정이 떨어져서 내가 김밥을 왜 사오냐고 같이 화를 내버렸습니다. 일하고 나서 배가 고팠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밥 한 줄이 있길래 그거 하나 먹었기로서니 이딴 식으로 윽박 지르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처음엔 화를 내는 그 사람이 무섭기도 했지만 저도 막상 뚜껑이 열리니까 무서운 거 그딴 거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열을 내고 소리까지 질러버렸네요. 그리고는 지금 내 앞에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놈의 김밥에 뭐가 들었는지, 그리고 너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최소한 그 김밥보다는 너한테 가치가 있는 존재라면 사과부터 하라고요. 그러자 갑자기 그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하라는 사과는 안 하고 들고 온 종이 가방에서 웬 하얀 비닐봉지를 꺼내는 겁니다. 얼핏 보니까 그 안에는 떡볶이 같은 게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먹을 게 따로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김밥 한 줄로 이 난리를 쳤나 싶어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뒤에다 대고 떡볶이를 사왔으면 그거 먹으면 되는 걸 꼴랑 김밥 한 줄 가지고 미래의 아내가 될 나한테 지랄을 떨었냐 성질을 냈죠. 그러자 그 사람이 떡볶이 포장을 뜯더니 싱크대에 봉지 안에 내용물을 전부 다 부어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먹지도 않을 걸 왜 사왔냐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어요. 이 떡볶이랑 네가 버린 그 김밥이랑 얼마나 궁합이 좋은 줄 아냐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을 제가 망쳤답니다. 무슨 이딴 미친놈이 있나 싶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쌍욕을 퍼부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랄까요. 심지어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나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떡볶이랑 같이 먹을 김밥이 대체 얼마나 귀한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보다 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닌가요? 아니 이따위 일에 상식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저 인간은 세상이 무너진 듯 싱크대에 버려진 김밥과 떡볶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식탐이 유달리 강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쯤 되면 식탐이 아니라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확신을 했고 그때부터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편의점 김밥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데 어느 여자가 제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한바탕 해버렸어요. 그 와중에도 저한테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현관문을 부서져라 쾅 하고 닫고는 나가버리더군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무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게 마치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전화기가 울렸고 받아보니 그 사람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이미 저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되지도 않는 소리로 저를 이해시키려 하길래 중간에서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할 말을 했죠. 누구는 어릴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는 줄 아시냐고 어렵게 산 건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작 김밥 한 줄 가지고 평생을 함께 보내기로 약속한 사람한테 저 지경으로 달려들지는 않는다 조근조근 반박을 해나갔습니다.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행여나 나중에 김밥이 아니라 더 비싼 음식이라도 함부로 먹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쯤에서 나는 그쪽 아드님과의 인연을 끊겠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건 최소한 그 사람 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입장을 고수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에 묶여있는 돈은 그 사람한테 고스란히 돌려줬고 나머지 손해본 비용은 그 인간한테 넘겼어요. 솔직히 끝까지 왈가왈부하면서 지저분하게 들러붙으면 저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쿨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으시더니 하마터면 그런 미친놈을 사위 삼을 뻔했다고 다시는 결혼하라 재촉할 일 없을 거라 약속을 하시네요. 뭐 별 희한한 꼴을 겪긴 했지만 다행히 직전에 탈출을 성공하기도 했고 요즘같이 집값이 미쳐 날뛰는 시기에 서울에 아파트 하나는 건지게 되었네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사람 보는 눈이 형편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던 제 눈을 믿기보다 주위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똥 밟았다 생각하고 더욱더 정신 차리고 살려고요. 그럼 앞으로 저한테 좋은 소식이 있도록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